어니스트 해밍웨이 장편소설 무기여 잘 있거라 제1부 8. 다음날 오후 우리는 그날 밤 강 상류 쪽에서 공격이 시작될 것이니 차량 넉 대를 급히 끌고 가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다들 전략적 지식을 적극적으로 과시하며 떠들어댔지만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첫 번째 차량을 타고 가다가 영국 병원 입구를 지날 때 운전병에게 차를 잠시 세우라고 했다. 다른 차량들도 따라서 섰다. 차에서 내린 나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에게 먼저 가라고 하면서 만약 코르몬스로 가는 도로 교차로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따라잡지 못하면 거기서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런 다음 황급히 걸어 올라가 현관홀로 들어가서 미스 바클리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근무 중이에요? 잠시만 만날 수 없을까요? 그들이 자벽병을 보내자 곧 그와 함께 그녀가 나왔다. 몸이 좀 좋아졌는지 알아보려고 잠깐 들렀어요. 근무 중이라고 들었지만 그래도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아주 괜찮아졌어요. 그녀가 말했다. 어제는 더위를 먹었나 봐요. 이제 가봐야 해요. 잠시 같이 문 밖으로 나가죠. 정말 괜찮은 거예요? 문 밖으로 나와 내가 물었다. 네, 달링. 오늘 밤에 올 건가요? 아니요. 플라바 위쪽에서 벌어지는 쇼를 보러 가는 길이거든요. 쇼? 별건 아닐 거예요. 그럼 언제 돌아올 건가요? 내일? 그녀는 목에서 뭔가를 끄르더니 내 손에 쥐어주었다. 성 안토니예요. 그녀가 말했다. 그럼 내일 밤에 봐요. 당신 카톨릭 신자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하지만 성 안토니는 아주 유용하대요. 당신을 위해 잘 간직할게요. 굿바이. 아니, 굿바이는 안 돼요. 그녀가 말했다. 좋아요. 착한 청년처럼 굴고 매사 조심해요. 안 돼요. 여기서는 키스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좋아. 고개를 돌리자 계단 위에 서 있는 그녀가 보였다. 그녀는 손을 흔들었고 나도 손에 키스한 다음 펴 보였다. 그녀는 다시 손을 흔들었다. 차량 진입로를 벗어나 앰뷸런스의 조수석에 올라 차를 출발시켰다. 성 안토니는 자그맣고 하얀 금속 통 안에 들어있었다. 나는 캡슐을 열고서 성상을 손바닥에 굴렸다. 성 안토니인가요? 운전병이 물었다. 그래. 나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운전대에서 오른손을 떼고 상의 단추를 열더니 셔츠 아래에서 그것을 끄집어냈다. 보셨죠? 나는 성 안토니와 가느다란 황금줄을 통에 집어넣고 그것을 다시 상의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성상을 안 차세요? 안 차. 차는 게 좋을 겁니다. 그건 차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내가 말했다. 나는 황금줄의 조임새를 풀고서 줄을 내 목에 감은 뒤 다시 잠갔다. 성상은 이제 내 제복 바깥쪽에 매달려 있었다. 나는 상의 목 부분과 셔츠 깃의 단추를 푼 다음 성상을 안으로 집어넣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자그마한 금속통에 든 성상이 가슴에 부딪히는 것을 느꼈다. 나중에 난 성상을 잃어버렸다. 부상을 당한 후 성상이 사라지고 없는 것을 알았다. 아마도 응급치료소에서 누군가 가져간 모양이었다. 다리 위에 올라서고부터는 재빨리 차를 달렸다. 곧 길 앞쪽에서 다른 차량들이 일으키는 먼지가 나타났다. 굽은 도로를 달리는 차량 석대는 아주 자그마하게 보였다. 바퀴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숲속을 통과하는 중이었다. 우리는 곧 그 차량들을 따라잡고 그대로 지나쳐 언덕으로 올라가는 도로로 빠져나왔다. 선두에 선 차에 타고 있었다면야 차량을 일렬로 몰고 가는 것도 꽤 괜찮은 기분이었다. 나는 조수석에 느긋이 기대어 앉아 주변 풍경을 관찰했다. 강 가까운 곳에 상기슭에 도착하자 길이 오르막으로 변하면서 북쪽으로 정상에 눈이 덮인 산들이 보였다. 뒤돌아보니 석 대의 차량이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었다. 차량들은 먼지를 일으키며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우리는 짐을 실은 노새들의 기다란 행렬을 통과했다. 옆에서 노새들을 몰고 가는 사람들은 붉은 페즈 모자를 쓰고 있었다. 저격병이었다. 여기서 페즈 모자는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남자들이 쓰는 빨간 빵모자 같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노새 행렬을 지나치니 길은 텅 비어 있었다. 언덕에 오른 우리는 기다란 언덕의
어깨를 타고 내려와 강변 계곡으로 들어섰다. 양편에 나무들이 있었는데 오른쪽에 늘어선 나무들 사이로 강이 보였다. 강물은 맑고 빠르고 얕았다. 좁은 수로의 양옆에는 모래와 자갈들이 깔려 있었다. 간혹 강물은 자갈 깔린 강바닥 위로 반짝거리는 얇은 천 조각처럼 퍼져갔다. 강둑 가까운 곳 깊은 웅덩이에 고인 물은 하늘처럼 푸른 색깔이었다. 강 위에는 아치형 다리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곳에서부터는 큰 길에서 갈라져 나온 도로였다. 우리는 배나무들이 심긴 석조 농가들을 지나쳤다. 나무들이 남쪽 벽들과 들판의 낮은 석벽들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도로는 계곡을 따라 한참 오르다가 방향을 틀어 다시 언덕으로 이어졌다. 아주 가파른 오르막이었다. 갈지자로 밤나무 숲을 통과하자 마침내 산등성이를 따라 달리는 평평한 길이 나왔다. 숲 아래쪽을 보니 양군을 갈라놓는 강줄기가 지평선의 태양빛을 받고 있었다. 차는 능선 꼭대기 부분을 따라 난 울퉁불퉁한 새 군사 도로를 달렸다. 나는 북쪽의 두 산줄기를 바라보았다. 설성까지는 푸르고 어두워 보였으나 햇빛이 비치는 정상은 하얗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이어 능선을 따라 오르기 시작하자 이 설산들보다 더 높은 다른 산맥이 보였다. 백악처럼 하얗게 주름진 기묘한 평지들이 있는 산맥이었다. 이어 그 너머에도 산들이 아득하게 이어져서 저것들이 실제로 있는 산들인가 싶은 느낌이 들었다. 그것들은 오스트리아의 산맥이었고 우리 쪽에는 그런 산들이 없다. 도로 앞쪽 길이 오른쪽으로 둥그렇게 굽어 있었다. 내려다보니 숲속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거기에 부대가 있고 산악용 대포를 실은 트럭과 노새도 있을 것이다. 길 옆에 붙어 아래로 내려가면서 나는 저 아래쪽 강을 내려다보았다. 강을 따라 달리는 침목과 철로, 강 건너 언덕 아래에는 방향을 바꾸어 건너는 낡은 다리, 또 앞으로 우리가 점령할 작은 마을의 부서진 집들이 보였다. 길 아래로 내려서서 강을 따라 달리는 간선도로에 들어섰을 때 주위에는 어둠이 내려와 있었다. 9. 도로는 혼잡했고 길 양옆은 옥수수대와 밀짚 매트로 위장되어 있었다. 지붕까지도 매트로 위장되어 있어서 마치 서커스나 원주민 마을에 들어서는 기분이었다. 우리는 이 매트의 터널을 천천히 통과하여 예전에는 철도역이었던 탁 트인 공간으로 나왔다. 이곳 도로는 강바닥보다 낮아서 푹 꺼진 길 옆쪽 강둑에 참호들을 설치해 놓았는데 그 안에 보병들이 숨어 있었다. 해가 떨어지고 있었다. 강둑을 따라가는 동안 위쪽을 보니 석양을 배경으로 어두워진 언덕 위에 떠오른 오스트리아의 관측 풍선들이 눈에 띄었다. 우리는 벽돌 공장 너머에 차량들을 주차했다. 벽돌 공장의 아궁이들과 깊숙한 참호들이 임시 응급 치료소로 마련되어 있었다. 내가 아는 의사도 셋 있었다. 나는 소련과 대화를 나누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았다. 공격이 시작되면 우리의 차량에 부상병들을 싣고서 위장된 도로를 되짚어 능선을 따라가는 간선도로에 올라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또 다른 응급치료소와 차량들이 있는데 싣고 간 부상병들은 그쪽에서 처리해준다고 했다. 소령은 도로가 혼잡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 길이 유일한 통로라는 것이다. 강 건너 오스트리아 병사들에게 훤히 보여서 위장해 두었다고 한다. 이곳 벽돌 공장에 자리 잡은 우리들에게는 강둑이 소총이나 기관총의 사격을 막아주는 보호막이었다. 강에는 부서진 다리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폭격이 시작되면 임시 다리를 설치하고 일부 부대가 상류의 얕은 강 구비로 건너갈 것이다. 소령은 위로 구부러져 올라간 콧수염을 기른 키 작은 남자였다. 리비아 전투에 참전했었다는 그는 상의 훈장 2개를 달고 있었다. 소령은 일이 잘 풀리면 내가 훈장을 받도록 조치하겠다는 말도 했다. 나 역시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지만 훈장은 과분하다고 대답했다. 운전병들이 머물 만한 커다란 참호가 있는지 묻자 그는 병사 한 명을 불러 안내하도록 지시했다. 그를 따라가니 아주 좋은 참호가 하나 있었다. 운전병들도 만족스러워해서 나는 그들을 그 안에 들어가도록 했다. 소령이 다른 장교 2명과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했다. 우리는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럼주를 마셨다. 밖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공격 시간이 언제인지 묻자 그들은 어두워진 직후에 시작된다고 대답했다. 나는
운전병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다들 차모에 앉아서 잡담을 하다가 내가 들어가자 입을 다물었다. 나는 그들에게 마케도니아 담배를 한 갑씩 주었다. 허술하게 말려 있어서 담뱃가루가 잘 빠져나가기 때문에 피우기 전에 양쪽 끝을 비틀어 주어야 했다. 마네라가 라이터를 켜서 쭉 돌렸다. 피아트 자동차의 라디에이터 같이 생긴 라이터였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들은 정보를 전해주었다. 길을 내려올 때 왜 구호소를 못 봤을까요? 파시니가 물었다. 우리가 방향을 틀었던 지점 바로 너머에 있었어. 도로가 아주 엉망이 되어버리겠군요. 마네라가 말했다. 놈들이 집중 포격하면서 겁을 주겠지. 그럴 거예요. 중이님, 식사는 어떻게 됐죠? 이 일을 시작하고서부턴 우리 통 먹지를 못했어요. 내가 가서 한번 알아보지. 내가 말했다. 저희는 여기에 그냥 있을까요? 아니면 주위나 한 바퀴 돌아볼까요? 여기 그냥 있는 게 좋겠어. 나는 소령의 참으로 갔다. 그는 야전 취사장이 곧 개설될 것이고 그러면 운전병들이 와서 수프를 먹을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식기가 없다면 빌려주겠다는 말도 했다. 나는 운전병들이 식기를 갖고 있을 거라고 대답했다. 참으로 돌아와서 식사가 나오는 대로 가져오겠다고 하자 마네라는 폭격이 시작되기 전에 식사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내가 밖으로 나갈 때까지 다들 아무 말이 없었다. 그들은 모두 정비공이었고 전쟁을 증오했다. 나는 나가서 차량들과 부대 상황을 둘러보고 이어 참으로 되돌아와 4명의 운전병들과 함께 앉았다. 우리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땅바닥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밖은 이제 거의 어두워져 있었다. 참호의 흙이 따뜻하고 건조해서 나는 벽에 등을 기대고 땅바닥에 털퍼덕 앉아 편히 쉬었다. 누가 공격하러 가는 거지? 가부치가 물었다. 저격병들이. 전부 저격병들이야? 그런 것 같아. 진짜 공격을 하기엔 여기 병력이 너무 적어. 이건 진짜 공격이 벌어지는 지점에서 주의를 돌리려고 하는 공격일 거야. 공격하는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까? 아마 모를걸. 물론 모르겠지. 마네라가 말했다. 그걸 알면 공격하러 들지 않을 거야. 아니야. 그래도 공격할 거야. 파시니가 말했다. 저격병들은 바보거든. 그들은 용감하고 군기도 세지. 내가 말했다. 가슴팍이 넓고 건장하지만 그래도 바보는 바보죠. 수류탄 병은 키가 크지. 마누라가 말했다. 그건 농담이었다.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이 공격에 나서지 않아서 10명마다 1명씩 총살당했을 때 중이님도 현장에 있었었나요? 아니. 정말 그랬어요. 나중에 일렬로 세워져서 10명마다 1명씩 총살됐어요. 헌병들이 그들을 쏘았죠. 헌병이라. 파시니가 땅바닥에 침을 뱉었다. 수류탄 병들은 모두 키가 6피트가 넘어. 하지만 공격에는 나서려 하지 않았지. 모두가 공격을 하지 않는다면 전쟁은 끝날 텐데. 마네라가 말했다. 그런 거랑은 얘기가 다르지. 그들은 겁먹었던 거야. 장교들은 모두 좋은 가문 출신이거든. 몇몇 장교들은 혼자 나갔어. 어떤 부사관이 나오지 않으려는 장교 2명을 총살했지. 어떤 부대는 나갔어. 10명마다 1명씩 처치할 때 그 부대는 제외됐겠군. 헌병에게 총살당한 사람들 중 하나는 우리 마을 출신이었어. 파시니가 말했다. 똑똑하고 키가 커서 수류탄병이 된 친구였지. 늘 로마에 나가서 여자들을 끼고 다녔어. 언제나 헌병들과 다녔지. 그는 웃었다. 그런데 이제 차검한 소총을 든 경비병이 그의 집을 지키고 있어. 아무도 그의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들을 만나러 오지 않아. 그 친구 아버지는 시민권을 잃어서 투표도 못해. 그들은 이제 법의 보호도 못 받아. 누구나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겠지. 집안에 그런 일이 생길 위험이 없다면 아무도 공격에 나서려 하지 않을 거야. 아니, 알피니는 나설걸? VE 병사도 나설 거고 일부 저격병들도 나서겠지. 여기서 알피니는 알프스 산악병을 말합니다. 그리고 VE는 국왕폐하, 즉 VE 병사는 근위병을 뜻합니다. 저격병들도 도망쳤어. 이젠 그랬던 걸 잊어버리려고 애쓰고 있지만. 중이님,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걸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않나요? 군대 만세! 파시니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자네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
내가 말했다. 하지만 자네들은 차량을 운전하고 행실도 훌륭하고. 그리고 이런 얘기가 다른 장교들 귀에 안 들어가게 하고요. 마누라가 말을 끝마쳤다. 나도 이 전쟁이 끝나야 한다고 생각하네. 내가 말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공격을 멈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공격을 중단하면 상황은 오히려 나빠질 거야. 더 나빠질 수는 없습니다. 파시니가 공손하게 말했다. 전쟁보다 나쁜 건 없으니까요. 패전이 더 나쁘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파시니가 여전히 공손하게 말했다. 패전이 뭔가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적들은 자네를 쫓아갈 거야. 자네 집을 차지해버리고 자네 여동생들을 데려갈 거야.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파시니가 말했다. 그들이 모두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각자 자기 집을 지키면 되죠. 각자 여동생들을 집에서 잘 보호하라고 하고요. 그들은 자네를 목매달아 죽일 거야. 쫓아가서 자네를 다시 군인으로 만들 거야. 이런 앰뷸런스 운전병이 아니라 보병으로 말이지. 그들이 모두를 목매달아 죽일 수는 없어요. 외국인들이 마음대로 우리를 군인으로 만들 수는 없어. 마네라가 말했다. 첫 전투에서 우리 모두 도망치는 거야. 체코인들처럼. 자네들은 정복당하는 게 뭔지 잘 모르는 것 같군. 그래서 그게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중위님, 파시니가 말했다. 우리가 자유롭게 말하도록 배려해 주신다는 건 잘 압니다. 들어보세요. 전쟁보다 나쁜 것은 없어요. 얼마나 나쁜 건지 앰뷸런스 업무에 종사하는 우리는 제대로 알 수조차 없죠. 그게 나쁘다는 걸 알아차릴 땐 이미 멈출 수가 없어요. 벌써 미쳐버렸기 때문이죠. 아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장교들이 두려운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전쟁이 계속되는 겁니다. 전쟁이 나쁘다는 건 알아. 하지만 우리는 그걸 끝내야만 하네. 끝나지 않아요. 전쟁에는 끝이 없어요. 아니, 끝이 있어. 파시니는 고개를 흔들었다. 전쟁은 승리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산 가브리엘레를 점령하면 어떻게 될까요? 카르소와 몬팔코네와 트리에스테를 점령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오늘 저 멀리 있는 산들을 보셨잖아요. 우리가 그 산들을 다 점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싸우기를 그만둬야만 그럴 수 있겠죠. 한쪽이 싸움을 그만둬야만 해요. 왜 우리는 싸움을 그만두지 못할까요? 만약 이탈리아로 쳐들어온다 해도 그들은 곧 지쳐서 물러갈 겁니다. 그들에겐 그들의 나라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다 헛소리죠. 여전히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자네, 웅변가로군. 우린 생각합니다. 우린 글을 읽죠. 우리는 농부가 아닙니다. 정비공이죠. 하지만 농부들조차 전쟁을 옹호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아요. 모두가 이 전쟁을 증오하고 있어요. 너무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또 알 수도 없는 놈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전쟁이 계속되는 거지. 게다가 그들은 전쟁으로부터 돈을 벌지. 대부분은 돈도 못 벌어. 파시니가 말했다. 그들은 너무 어리석어. 얻는 것도 없으면서 전쟁을 하는 거야. 바보들. 우리 그만 입 닥치자. 마네라가 말했다. 중이님이 봐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 짓거리고 있어. 중이님도 좋아하셔. 파시니가 말했다. 중이님을 전향시키자고. 자, 그만 입 다물자니까. 마네라가 말했다. 중이님, 식사를 좀 할 수 없을까요? 가부치가 물었다. 가서 알아보지. 내가 말했다. 고르디니가 일어서서 나와 함께 밖으로 나왔다. 중이님, 제가 할 일이 있을까요? 아니,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그는 넷 중 가장 조용했다. 원한다면 함께 가보자고. 식사가 좀 있는지. 내가 대답했다. 밖은 어두웠다. 탐조등의 기다란 불빛이 산 너머로 움직이고 있었다. 전선에는 대형 탐조등들이 군용 트럭 위에 설치된 채 가동 중이었다. 밤중에 전선 근처를 걷다 보면 그런 트럭들을 지나치곤 했다.
트럭은 도로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있었는데 장교가 탐조등 불빛의 방향을 지시했고 탐조등 담당 병사는 겁을 집어먹고 있었다. 우리는 벽돌 공장을 가로질러 제1호 응급 구호소 앞에 멈춰 섰다. 구호소 입구 위쪽은 초록색 나뭇가지로 위장되어 있었는데 햇빛이 건조된 잎사귀들이 밤바람에 가볍게 흔들렸다. 구호소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소령이 상자 위에 앉아 전화를 하고 있었다. 의무 대위들 중 하나가 공격이 1시간 연기되었다고 전하며 내게 꼬냑 한 잔을 권했다. 널빤 테이블, 불빛에 번쩍거리는 의료기구들, 대야, 마개를 끼운 병들이 있었다. 고르디니는 내 뒤에 섰다. 소령이 전화통화를 끝냈다. 지금 시작한대, 그가 말했다. 도로 당겨졌다는군. 나는 밖을 내다보았다. 뒤쪽 산에서 오스트리아의 탐조등 불빛이 움직였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우리 뒤에 있던 모든 대포들이 불을 뿜기 시작했다. 시작되었군, 소령이 말했다. 수프 말인데요, 소령님, 내가 말했다. 그는 내 말을 듣지 못했다. 나는 반복했다. 그건 아직 안 왔네. 대형 포탄 하나가 날아와 벽돌 공장에 떨어졌다. 이어 또 하나가 터지며 벽돌과 흙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뭐 먹을 만한 거 없을까요? 파스타 아시우타가 약간 남아있네, 소령이 말했다. 그걸 주시면 가져가겠습니다. 소령이 자벽병에게 지시하자 그는 뒤쪽으로 잠시 사라지더니 식어 빠진 마카로니 요리가 담긴 철제 그릇을 들고 돌아왔다. 나는 그것을 고르디니에게 건네주었다. 혹시 치즈도 있습니까? 소령이 마지못해 자벽병에게 지시했고 그는 다시 뒤쪽에 참으로 가더니 1쿼터짜리 흰 치즈를 들고 나왔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가 말했다.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밖의 구호소 입구에서 뭔가를 내려놓는 소리가 났다. 그 뭔가를 들고 온 두 병사 중 하나가 구호소 안을 들여다보았다. 안으로 들여와, 소령이 말했다. 뭐 하는 거야? 우리가 나가서 그자를 안으로 들여야 하나? 들것 담당병 둘이 각각 팔과 다리를 잡고서 한 남자를 안으로 데려왔다. 상의를 찢어, 소령이 말했다. 그는 끝에 가재가 달려있는 핀셋을 들었다. 대위 두 사람이 겉옷을 벗었다. 여기서 나가, 소령이 들것 담당병들에게 말했다. 자, 가지, 내가 고르디니에게 말했다. 폭격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텐데, 소령이 어깨너머로 돌아보며 말했다. 병사들이 배고파해서요, 내가 말했다. 좋을 대로 해. 우리는 밖으로 나와 벽돌 공장을 가로질러 달려갔다. 강둑 아주 가까운 곳에서 포탄이 터졌다. 이어 미처 알아채지 못한 포탄 한 발이 갑자기 휙 소리를 내며 닥쳐왔다. 우리는 납작 엎드렸다. 번쩍하는 섬광과 포탄 터지는 소리와 함께 화약 냄새가 주위에 확 퍼졌고 돌파편이 튀어오르고 벽돌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고르디니가 재빨리 일어나서 참호 쪽으로 달려갔다. 나도 치즈를 들고서 그를 따라갔다. 치즈의 부드러운 표면에 벽돌가루가 가득 달라붙었다. 참호 안에 남아있던 운전병 셋은 벽에 기대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여기 가져왔네, 애국자들, 내가 말했다. 차량들은 어떻습니까? 마누라가 물었다. 괜찮아. 폭격이 무섭던가요, 중위님? 정말 그렇더군, 내가 말했다. 나는 칼을 꺼내 나를 닦은 다음 치즈 바깥 표면에 지저분한 것들을 걷어냈다. 가부치가 마카로니 그릇을 내밀었다. 먼저 드세요, 중위님. 아니야, 내가 말했다. 그걸 바닥에 놓게 다 같이 먹지. 포크가 없는데요? 젠장, 내가 영어로 내뱉었다. 나는 치즈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 마카로니 위에 얹었다. 자, 앉아서 먹자고, 내가 말했다. 모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엄지와 검지를 집어 마카로니를 들어 올렸다. 한 덩어리가 집혔다. 좀 더 높이 쳐드세요, 중위님. 팔을 쭉 뻗어 올리니 마카로니 면발이 풀렸다. 나는 그것을 입가로 내린 다음 면발 끝부분을 빨아들여 씹었다. 이어 치즈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와인을 한 모금 했다. 녹슨 금속 냄새가 났다. 나는 와인이 들어있는 수통을 파시니에게 건넸다. 쉬었는데? 그가 말했다. 너무 오래 뒀나 봐요. 수통을 차에 놔뒀었거든요. 모두 턱을 마카로니 그릇 가까이 대고 고개를 뒤로 기울여 면발 끝부분을 입속으로 빨아들여 먹었다. 나는 면을 한 입 더 씹어 먹고 치즈를 약간 먹은 뒤 와인으로 입을 헹궈냈다. 그때
뭔가 떨어져 땅을 뒤흔들었다. 420포 아니면 지뢰 투척기야, 가부치가 말했다. 산속에는 420포가 없어. 그들은 커다란 스코다 대포를 갖고 있어요. 포탄 자국을 봤거든요. 305포야. 우리는 계속 식사를 했다. 기관차 시동이 걸리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이어 엄청난 폭발이 땅을 뒤흔들었다. 이 참호는 깊지 않은데, 파신이가 말했다. 저건 대형 참호용 박격포야. 맞습니다. 나는 집어든 치즈의 끝부분을 먹고서 와인을 한 모금 했다. 다른 소음들 속에서 털털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 추 하는 소리가 났다. 그러다가 용광로 문을 활짝 열었을 때처럼 섬광이 번쩍거렸다. 처음에는 백색으로 시작되었으나 빠르게 다가오는 바람 속에서 점점 붉은색으로 바뀌어갔다. 숨을 쉬려 했으나 쉬어지지 않았다. 몸이 나 자신으로부터 계속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바람 속에 떠있는 것 같았다. 몸 전체가 순식간에 밖으로 날려갔다.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다가 방금 죽었다고 생각한 것이 착각인가 싶었다. 이어 허공에 떴다가 뭔가 느낄 새도 없이 떨어졌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의식을 찾았다. 땅이 온통 파여 있었고 머리 앞에는 조각난 나무 기둥이 널브러져 있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중에도 누군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나는 움직이려 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다. 강 건너편에서 또 강둑에서 격렬하게 발사되는 소총과 기관총 소리가 들렸다. 커다랗게 물튀기는 소리가 나더니 조명탄이 하늘로 올라가 터져 하얗게 떠도는 것이 보였고 이어 로켓탄과 포탄이 발사되는 소리도 들렸다. 모든 것이 한순간의 일이었다. 내 옆에 있던 누군가 소리쳤다. 맘마미야! 오, 맘마미야! 나는 몸을 당기고 비틀어서 마침내 내 양다리를 풀고 몸을 돌려 그를 만졌다. 파신이었다. 내 손이 닿자 그는 비명을 질렀다. 그의 두 다리는 내 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섬광 속에서 무릎 윗부분까지 날아가 버린 다리가 보였다. 한쪽 다리는 이미 사라졌고 다른 쪽 다리는 힘줄과 바짓단에 의해 간신히 매달린 채 몸과 연결되지 않은 듯 제멋대로 흔들거렸다. 그는 자신의 팔을 깨물면서 신음했다. 맘마미야! 오, 맘마미야! 이어 그는 소리쳤다. 성모님 살려주세요. 오, 예수님 나를 쏴주세요. 하느님 나 좀 쏴주세요. 맘마미야, 맘마미야. 오, 순결하신 성모님 나 좀 쏴주세요. 제발 좀 멈춰줘. 제발 좀 멈춰줘. 제발 좀 멈춰줘. 오, 순결하신 성모님 제발 좀 멈춰주세요. 오. 이어 숨막히는 소리로 말했다. 맘마미야, 맘마미야. 이어 그는 잠잠해졌다. 자신의 팔을 꽉 문 채 남아있는 다리가 덜렁거리고 있었다. 들 것을 가져와! 나는 양손을 모아 입에다 대고 소리쳤다. 들 것을 가져와! 나는 파신이 가까이 다가가서 지혈대를 대주려고 애썼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다. 다시 용을 쓰니 다리가 약간 움직였다. 양팔과 팔꿈치로 몸을 뒤로 끌 수 있었다. 파신이는 이제 잠잠했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아 상의를 벗기고 셔츠 끝부분을 찢어내려 했다. 잘 찢어지지 않기에 셔츠 가장자리를 입으로 물고 찢으려 하다가 문득 그의 각반을 떠올렸다. 나는 모직 양말을 신었지만 파신이는 각반을 찼다. 운전병들은 모두 각반을 찬다. 하지만 파신이는 이제 다리가 하나뿐이었다. 나는 각반을 풀다가 지혈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 나는 그가 죽은 것을 확인했다. 이제 나머지 세 운전병들의 소재를 파악해야 했다. 똑바로 앉으며 자세를 취하려는데 인형 누나를 굴리는 추 같은 것이 머릿속에서 재빠르게 움직이더니 내 안구 뒤쪽을 강하게 때렸다. 두 다리에 따뜻하고 축축한 것이 느껴졌다. 군화속도 축축하고 따뜻했다. 나는 포탄 파편에 맞은 것을 깨닫고 몸을 구부려 손으로 무릎을 더듬었다. 무릎이 없었다. 손을 쭉 뻗어보니 정강이까지 내려가 있던 무릎이 만져졌다. 나는 셔츠에 손을 닦았다. 떠돌던
탐조등 불빛이 아주 천천히 내려왔다. 나는 다리를 내려다보고 경악했다. 오 하느님,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는 소리내어 말했다. 하지만 아직 3명의 운전병이 남아있다. 원래는 4명이었지만 파신이가 죽었으니 3명이다. 누군가 내 겨드랑이 아래 손을 넣어 쳐들었고 다른 누군가 양쪽 다리를 들어 올렸다. 3명이 남았다. 내가 말했다. 1명은 죽고. 마네라입니다. 들것을 가지러 갔었어요. 하지만 없더군요. 좀 어떻습니까, 중이님? 고르디니와 가부치는 어디 있나? 고르디니는 초소에 가서 붕대 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가부치는 지금 중이님의 다리를 붙잡고 있고요. 제 목에 매달리세요. 중이님, 많이 다치셨습니까? 다리를... 고르디니는 어때? 괜찮아요. 대형 참호형 박격포였어요. 파신이가 죽었네. 그래요, 죽었습니다. 포탄 한 발이 가까운 곳에 떨어지자 두 운전병은 땅에 납작 엎드리면서 나를 떨어뜨렸다. 죄송합니다, 중이님. 마누라가 말했다. 제 목에 착 달라붙으세요. 또 떨어뜨리려고? 저희도 겁먹어서 그랬습니다. 자네들은 부상을 안 당했나? 둘 다 약간만 다쳤습니다. 고르디니가 운전을 할 수 있을까? 운전은 못할 것 같습니다. 구호소에 도착하기 전에 나는 한 번 더 땅에 떨어졌다. 이 개자식들. 내가 웅얼거렸다. 죄송합니다, 중이님. 마네라가 말했다. 다시는 떨어뜨리지 않겠습니다. 구호소 밖에는 어둠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땅에 누워 있었다. 부상자들은 구호소 안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밖으로 내보내졌다. 장막이 열릴 때마다 응급 구호소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보였다. 그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안으로 옮겼다가 다시 내왔다. 죽은 자들은 한쪽으로 밀쳐놓았다. 소매를 어깨까지 걷어붙이고 치료를 하는 의사들은 온몸이 백정처럼 붉었다. 들 것도 충분하지 못했다. 일부 부상자들은 소리를 질렀으나 대부분 조용했다. 바람이 불어와 응급 구호소 입구 위를 위장한 나무 잎사귀들을 흔들어댔다. 밤이 되자 점점 추워졌다. 들것 운반병들은 계속 나타나 들것을 내려서 부상자들을 부리고는 곧바로 다시 사라졌다. 응급 구호소에 도착하자마자 마네라가 의무 부사관을 데리고 나와 그가 내 2다리에 붕대를 감아주었다. 부사관 말로는 상처에 먼지가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출혈은 심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곧 구호소 안으로 모시겠다고 말한 뒤 안으로 들어갔다. 고르디니는 운전할 수 없어요 라고 마네라가 말했다. 어깨뼈가 나가고 머리에도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심하게 아픈 건 아니지만 지금은 어깨가 굳어 있다고 했다. 그는 벽돌을 쌓아 올린 벽 옆에 앉아 있었다. 마네라와 가부치는 각각 한 무리의 부상자들을 태우고 출발했다. 그들은 운전이 가능했던 것이다. 영국인들이 앰뷸런스 석 대를 가지고 왔다. 각 차량에 운전병 2명씩 타고 있었는데 아주 창백하고 아파 보이는 고르디니가 그중 하나를 내게 데리고 왔다. 영국인 병사가 허리를 숙였다. 심하게 맞았나요? 그가 물었다. 쇠퇴 안경을 쓴 키 큰 남자였다. 다리에 큰 부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담배 피우시겠습니까? 고맙소. 운전병 2명을 잃었다면서요? 그래요. 1명은 죽고 당신을 이리로 데리고 온 친구는 부상을 당했소. 정말 안 됐습니다. 차량은 우리가 몰고 갈까요? 그러잖아도 부탁할 참이었소. 잘 간수하고 있다가 빌라 206으로 돌려드리죠. 숙소가 206 맞죠? 그렇소. 멋진 곳이지요. 거기서 중이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미국인이라면서요? 그렇소. 난 영국인입니다. 그래요? 예, 영국인이에요. 이탈리아 사람인 줄 아셨나요? 우리 영국군 중 어떤 부대에는 이탈리아인도 몇 있긴 합니다. 당신이 차량을 인수해 간다니 안심이 되는군. 잘 보관하겠습니다. 그가 허리를 폈다. 이 친구가 중이님에게 좀 와봐달라고 부탁하더군요. 그는 고르디니의 어깨를 두드렸다. 고르디니는 얼굴을 찡그리다가 미소를 지었다. 영국인은 아주 입심 좋고 완벽한 이탈리아어로 그에게 말했다. 자, 모든 게 잘 됐네. 내가 자네 중이를 만났고
우리가 2대의 차량을 인수하기로 했어. 자네는 이제 걱정할 필요 없네. 그가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내게 말했다. 중위님을 여기서 빼내도록 해야겠군요. 의무 관계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는 중위님을 데리고 후방으로 갈 겁니다. 그는 부상자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가려 내디디며 응급구호소로 걸어가 장막을 열고 새어나오는 불빛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돌봐드릴 겁니다, 중위님. 고르디니가 말했다. 자네는 좀 어떤가, 프랑코? 전 괜찮습니다. 그는 내 옆에 앉았다. 잠시 후 임시구호소를 가린 장막이 열리더니 들것 운반병 2명이 나왔고 키 큰 영국인이 뒤따라 나왔다. 그가 그들을 내게로 데리고 왔다. 여기 미국인 중위가 있네. 그가 이탈리아어로 말했다. 나는 나중에 가는 게 좋겠소. 내가 말했다. 나보다 더 심하게 다친 사람들이 많아요. 난 괜찮소. 자자, 영웅행세는 관두세요. 이어 그는 다시 이탈리아어로 말했다. 양쪽 다리를 조심스럽게 잡고 들어올리게. 굉장히 아플 테니. 이분은 윌슨 대통령의 아드님이시라고. 그들은 나를 들어 구호소 안으로 데려갔다. 안에서는 수술 중이었다. 키 작은 소령이 정신없이 우리를 돌아다 보았다. 그가 나를 알아보고 핀셋을 흔들었다. 괜찮소? 그럭저럭이요.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키 큰 영국인이 이탈리아어로 말했다. 저분이 미국 대사의 외아들입니다. 여기 있다가 소령님의 치료를 받았으면 합니다. 끝나면 제가 첫 번째 차로 후송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내 쪽으로 허리를 굽혔다. 중위님, 부하에게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빨리 처리될 겁니다. 그는 말을 맺고 상체를 구부려 밖으로 나갔다. 소령이 핀셋을 손에서 놓아 대야에 떨어뜨렸다. 나는 그의 손동작을 주시했다. 이제 그는 붕대를 감고 있었다. 이어 들것 운전병들이 수술대에서 부상자를 내렸다. 제가 미국인 중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위들 중 한 사람이 말했다. 나는 수술대 위에 눕혀졌다. 딱딱하고 미끄러운 침대였다. 화학약품 냄새와 달달한 피냄새 등 온갖 냄새가 진동했다. 의무 대위는 내 바지를 벗긴 다음 진찰을 하면서 부사관에게 상태를 구술했다. 왼쪽과 오른쪽 넓적다리, 왼쪽과 오른쪽 무릎, 오른쪽 발에 다수의 표피상 있음, 오른쪽 무릎과 발에 심각한 부상, 두피에 열상. 그는 찢긴 부분을 가볍게 건드렸다. 아픈가? 어이쿠, 아픕니다. 두개골에 골절 가능성 있음, 근무 수행 중 입은 부상. 이것으로 자네가 자해 부상으로 군사 재판에 회부되는 일은 없을 걸세. 대위가 말했다. 브랜디 한잔 하겠나? 어쩌다가 이런 부상을 당한 건가? 도대체 뭘 하려던 거지? 자살할 생각이었나? 파상풍 약을 좀 더 줘. 양쪽 다리에 십자 표시를 해두고. 고맙네. 내가 상처를 깨끗이 닦아내고 붕대를 감아주지. 자네 피는 아주 예쁘게 응고됐네. 의무부사관이 서류에서 고개를 쳐들었다. 부상 원인은요? 뭐에 맞았나? 의무대위가 물었다. 참호용 박격포였습니다. 내가 눈을 감은 채 대답했다. 확실한가? 대위는 뭔가 조직을 자르는 듯한 고통스러운 처치를 하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살을 절개할 때 속이 부득거렸지만 나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며 대답했다. 의무대위는 흥미로운 것을 발견한 것 같았다. 적군의 참호용 박격포 파편. 이런 파편이 좀 더 있는지 찾아볼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지? 자, 여기다가 약을 바르고. 그래, 좀 따끔한가? 좋아. 나중에 느낄 고통에 비하면 이건 약과야. 고통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네. 부상자에게 브랜디 한 잔만 가져다 줘. 충격이 고통을 둔화시켰군. 하지만 괜찮아. 감염되지 않은 한 자넨 별로 걱정할 게 없어. 그리고 이런 경우엔 감염이 잘 안 되지. 머리는 어떤가? 아주 아픕니다. 내가 말했다. 그럼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좋겠는데. 골절상이라면 감염을 조심해야지. 여긴 어떤가? 맙소사! 너무 아파요. 내가 소리쳤다. 골절인 것 같아. 자, 이제 붕대를 감아주겠네. 머리를 너무 흔들지 말도록 해. 그는 재빨리 손을 놀려 내 머리에 붕대를 감았다. 붕대는 곧 팽팽하고 단단해졌다. 좋아, 운이 좋은 거야. 프랑스 만세. 그는 미국인이야. 다른 대위가 말했다. 프랑스인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친구는 프랑스어를 해. 전에 본 적이 있어. 그래서 늘 프랑스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꼬냑잔을 들어 절반쯤 마셨다. 좀 더 심한 부상자를 데려와. 파상풍 약도 좀 더 갖다 놓고. 대위는 가보라는 뜻으로 내게 손짓을 했다. 들것 운반병이 나를 실어 구호소 문을 나서는데 담요자락이 얼굴을 스쳤다. 의무 부사관이 밖으로 따라 나와 누워있는 내 옆에 앉았다. 성이 뭡니까?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중간 이름은? 지위는? 태어난 곳은? 계급은? 소속 부대는? 등등. 중위님, 머리가 좀 아플 겁니다.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자, 이제 중위님을 영국군 앰뷸런스에 태워 후송합니다. 난 괜찮아. 정말 고맙네. 곧 소령이 말한 고통이 막 시작되는 바람에 주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내 관심을 끌지 못했다. 잠시 후 영국 앰뷸런스가 도착하자 들것 운반병들은 나를 들것에 올려놓은 채로 차 안에 밀어넣었다. 옆에 또 다른 들것이 있었는데 거기 누운 남자의 밀랍 같은 코가 붕대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다. 그는 아주 힘겹게 숨을 쉬었다. 우리 위에 메어놓은 띠에도 들것들이 밀고 들어왔다. 키 큰 영국인 운전병이 뒤로 돌아와 안을 들여다보았다. 차를 아주 살살 몰겠습니다. 편안하게 모실게요. 엔진이 돌아가는 것이 느껴지고 운전병이 운전석에 오르는 소리도 들렸다. 이어 브레이크가 풀리고 클러치가 들어가더니 차가 출발했다. 나는 조용히 누워서 고통이 오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앰뷸런스는 길을 따라 달리다가 곧 차량들 사이에 합류했는지 속도를 늦추었다.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커브길에서 후진을 하기도 하다가 마침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고갯길을 올라갔다. 나는 뭔가 내 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느리게 지속적으로 떨어지더니 곧 거세게 쏟아졌다. 나는 운전병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가 차를 멈추고 운전석 뒤에 난 구멍으로 돌아다보았다. 뭡니까? 내 위쪽 들것에 있는 부상자가 출혈이 심하네. 이제 꼭대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까지 왔어요. 나 혼자서는 들것을 밖으로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는 차를 다시 출발시켰다. 출혈은 계속되었다. 어둠 속이라 피가 들것의 어느 부분에서 흘러나오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직격탄을 피하기 위해 몸을 옆으로 약간 움직이려 했다. 셔츠 안쪽 피가 흘러든 부분이 따뜻하고 끈적거렸다. 너무 추웠고 메스꺼울 정도로 다리가 아팠다. 조금 지나자 위쪽의 출혈이 좀 잦아들어 이제 피는 똑똑 방울져 떨어졌다. 위쪽 부상자가 안정된 자세를 취하며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좀 어떻습니까? 영국인 운전병이 물었다. 꼭대기에 거의 다 왔습니다. 죽은 것 같소. 내가 말했다. 핏방울은 아주 천천히 떨어졌다. 태양이 사라져버린 후에 고드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같았다. 차는 오르막을 올랐다. 밤중이라 차 안이 추웠다. 꼭대기 구호소에 도착하자 그들은 그 들것을 밖으로 내가고 다른 것을 안으로 들였다. 그리고서 우리는 출발했다.